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이게 영향이 있네요. 무슨 영향이요? 어제 우리가 한파 속에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네. 소리를 좀 질렀더니 오늘 집에 있을 땐 몰랐는데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목이 좀 쉬었구나 이게 느껴지네요. 네. 저는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다녀와서 목 컨디션이 아주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자, 12월 3일부터 벌어진 이 특수 상황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얘기로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는 순간 목이 어떤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제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어제 저희 약간 개 탔잖아요. 맞아요. 저희 광화문에서 대호 속에 들어가서 열을 이뤄서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수아진의 진 선배랑 같이 갔거든요. 진 선배가 눈썰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한테 속닥속닥 하더니 옆에 추미애 의원님이 나와 계시다라고 해서 얼른 달려가서 마침 그렇게 바쁘신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얼른 셀피를 같이 찍었고 그러고 나니까 악수하는 줄이 엄청 길게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그때가 도착하고 직후였잖아요. 네. 근데 매 눈으로 전직 언론 편집장 우리 진 선배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바로 딱 그렇게 알아봤을까. 진 선배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포스 같은 것이 끌어당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제 집회 현장 인증을 추미애 의원님과 함께 찍었습니다. 네, 보람찬 어제였습니다. 하나 씨. 네, 선우 씨. 새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 씨가 참여한 엔솔로지죠. 9명의 작가들이 함께 쓴 에세이 우리 나이 드는 존재가 출간되었습니다.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써야 하는 다른 원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원고 의뢰에 응할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김나연 편집자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 오셨어요. 잘 나이 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 한 가지가 있나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 또 인간의 두뇌는 답을 일단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답을 찾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면은 안 되겠다라고 답변을 했을 텐데 바로 퍼뜩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좀 나이 들면서 잃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글로 쓰면 잘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하나 씨의 글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머니와 맞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그리고 태생적으로 닮았지만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써줬는데 제가 다 아는 등장인물이잖아요. 김하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 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이 먹으려고 노력하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 재미있게 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호기심을 연마하는 자세에 대해서 늘 감탄하고 있고요. 선우 씨가 저한테요? 네. 선우 씨야말로 우리 엄마와 함께 제 시각에서는 호기심 천국인 사람들이어서 네. 저는 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이고 그렇지, 노력하는 것에 거지. 대해서 이제 높이 산다 이런 얘기죠. 저는 조금 단절을 시켜야죠. 너무 관심사가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그만 좀 끊어라 이렇게 그래. 해야 되는 게 저고. 항상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자님들의 경우에도 저 역시 알게 모르게
나이를 잘 먹는 것, 나이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참 많은데 제가 생활 속에서 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겹치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나이 먹어갈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제목을 얘기했던가요? 제가 했습니다. 네, 우리 나이 드는 존재. 이 책에 참여한 저자는 총 9명이고요. 출판사 카드뉴스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불혹을 맞이한 1985년생부터 예순을 앞둔 1967년생까지. 9명의 여성 작가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참여를 했고요. 여성학자 정희진, 번역가 정수윤, 알맹상점 대표 고금숙, 논픽션 작가 김희경,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음악가 송은혜, 식물학자 신혜우, 예술사회학자 이라영. 이렇게 분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9명의 작가가 잘 나이 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 한 가지씩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 톤도 다르고 그 한 가지가 어떤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어떤 것은 아주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게 다 다르다는 점이 좋았어요. 맞아요. 어떤 분은 매년 유언장을 새롭게 써보기도 하고 또 악기를 연습하는 게 전문 음악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잘 나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공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좋은 변화로 작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저자들의 글을 읽는 동안 나이 듦에 대해서 마음이 점차 편안해진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 아닐까 싶고요. 부제가 좋습니다. 멋진 주름을 만들어가는 여자들. 주름을 없애거나 주름에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멋진 주름을 만들어가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후 대비라고 할 때 어떤 경제적인 대책, 준비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연령대까지는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다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그 뒤에는 은퇴하는 삶이라고 어떤 모델을 그려보게 되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현역으로 일하는 젊음, 은퇴해서 쉬는 노년 이런 식의 양극단으로 구성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잘 나이 먹는다는 것, 잘 나이 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각도를 지금부터 설정해 두는 일에 가깝다. 그리고 현재의 삶과 나의 나이 들었을 때의 삶을 어떻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좀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후라고 하는 게 단절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어떤 것이 나이가 더 들었을 때의 삶과 계속 이어져 있다는 감각이죠.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 나이 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한 가지가 뭐냐 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들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질문이죠. 맞아요. 잘 나이 들고 싶은 톡토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북토크도 열린다면서요. 이 9명의 저자 중에 2명, 그러니까 저와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어요. 네. 3월 6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청년문화공간 JU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알라딘에서 하실 수 있고요. 우리 나이 드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김하나, 윤정원으로만 검색을 하셔도 이 북토크 페이지가 떠요. 유료 북토크고요. 책과 북토크를 함께 구매하실 수도 있고 북토크만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롭고도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톡토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종 북토크 전국 투어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아무런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다. 칩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많은 것을 거절하고 있는데 네.
이 책에 대해서는 딱 한 번 북토크를 하기로 한 거니까요. 아, 단 한 번의 기회네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단 한 번의 기회가 맞아서 톡토로 여러분들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우 씨도 올 건가요? 청중으로? 가야죠. 선우 씨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옆모습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둘톡 135화는 어느 톡토로 분께서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133화 과자 특집도 11살의 톡토로 개랑토로님께서 좋아하는 과자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서 출발이 됐잖아요. 이번 주도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댓글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따송이 님께서 듣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두 작가님의 일주일 루틴, 하루의 루틴 같은 것이 궁금해요. 예전에 모닝페이지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또 저희가 알려드려야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35화는 일상의 루틴과 기록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선우 씨, 근데 우리가 이 톡갈과 파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늘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뭘 찾아보려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송 같은 거 들어보면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아, 그래요? 속도도 다르고 이 약간 광기의 정도도 다르고. 아, 이게 좀 우리의 그때그때 몸의 컨디션이나 어떤 기분의 들뜸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하루하루가 우리도 미묘하게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그게 지난 회, 지지난 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으로 가게 되면은 그 차이가 더 확연히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거울을 매일매일 보면 내 얼굴의 변화를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사진을 보면 달라져 있는 그런 것 같겠네요. 맞아요. 질문에서 모닝페이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답부터 해볼게요. 하나 씨는 모닝페이지 계속 쓰고 있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네. 저는 그걸 쓰는 것 자체를 좀 즐거워해서 며칠에 한 번씩 쓰고 또 재미있는 꿈을 꾸거나 하면 그걸 기록하곤 해요. 저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닝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자꾸만 투두리스트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모닝페이지 자체의 취지는 아침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뭔가 꿈꾼 거라든가 아침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서 자신의 영감과 만나는 좀 그런 기회를 가져봐라 라는 건데 계속 오늘 해야 될 일들 쓰고 있고 좀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빡치는 점들 화나는 거 막 이런 걸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글씨도 되게 막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서 막 꾹꾹 눌러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멈추고 저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들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루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예전에 모닝페이지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게 듀오링고였어요. 저희가 듀오링고라고 하는 외국어 학습 앱, 게임 형식이 많이 도입된 그 앱을 즐겁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우 씨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죠. 네, 하루 정도 빠지는 날이 중간에 있었지만 그거는 생명을 연장해 주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잖아요. 듀오링고가. 그래서 꾸준하게 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보니까 오늘로 1038일째가 됐네요. 와, 선우 씨가 방금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게임 용어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한 여러 번 죽었습니다. 오늘은 불과 아직 한 달도 안 됐어. 29일 차예요. 저는 중간에 여러 번 빼먹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소멸되고 날짜가 리셋되고 이런 걸 몇 번 하다가 지필에 매진하고 이러는 동안은 듀오링고도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여러 달 동안 안 했던 기간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 마음 아픈 게 듀오가 아주 귀여운 부엉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점점점 볼이 패이고 헬쓱해지고 이러다가 맞아. 마지막에는 이렇게 잘 잊었나요? 막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해골이 되어서 죽어요.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번 겪으니까 그러려니
하게 되긴 했지만 인간의 마음 참 잔인하다. 이제 다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참 재밌긴 합니다. 듀오링고는 저희가 그래도 매일 이어가려고 하는 하루하루의 루틴 중에 하나고요. 저희의 일상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주 화요일에 여둘톡을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변수가 있지 않은 한은 매주 일요일 녹음을 하고 월요일은 편집하는 날이에요. 물론 편집은 하나씨가 도맡아서 해주지만 저는 또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뭐 집안을 돌보고 고양이들 돌보고 이런 일들을 월요일 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 월, 화 여둘톡 업로드를 하는 날까지가 저희에게는 좀 핵심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요일들이고 그 앞뒤로 하지만 화요일 0시에 업로드가 되니까 저희에게는 그 전날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화요일은 다른 사람들로 치면은 일요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일까요? 그렇게 휴일이죠. 그렇지만 방송을 올려놓고 톡토로들의 피드백을 좀 봐야 되기도 하고 뭐 광고가 있었다 그러면은 광고를 집행한 곳과 연락할 일들도 있고 하니까 화요일까지는 일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톡토로들 근데 과자편 빼고는 피드백 잘 안 하잖아. 지금 들으신 분들 하트 눌러주시고요. 잘 듣고 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과자편에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이 이제만 하면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 온도차가 크더라고요. 저희가 과자편 했을 때와 그 다음 4권짜리 2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다뤘을 때의 그 어떤 댓글 반응의 빈도수 차이 네 확연했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일요일 여둘톡 녹음, 화요일 업로드 이거를 생활의 중심에 두고 다른 요일에 기타의 업무나 취미생활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배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은 많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주 5일을 출근한다라고 하는 게 일주일의 어떤 기둥 같은 거라면은 저희에게는 팟캐스트가 그런 기둥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루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요일, 물 숫자지 않습니까? 식물에 물 주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계절에 따라서 식물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수요일이 되면은 그래도 식물 한번 체크하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주 한 번씩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저희는 토요일 날 요가 수업을 받죠. 근데 토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 있다 보니까 뭐 집회에 나가는 날도 있고 뭐 회사 다니는 친구들과 모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챙겨서 가기가 쉽지 않네요. 선우 씨 그거 알아요? 네? 저 발목 부러뜨리고 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까지. 요가를 저도 12월에 한 번도 못 갔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뒤숭숭해서.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다른 일이 도예 수업이 있고요. 플룻 수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죠. 네. 이 수업들이 또 저에게 어떤 매주의 감각을 세워주는 그런 기둥이기도 해요. 선우 씨는 이렇게 도예와 플룻, 음미체 중에 음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들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 탁구에서부터 지금 멀어졌어요. 아니 PT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박정훈 선생님 죄송합니다. 트레토로님. 저는 탁구를 금종 전국 투어 하는 동안 못 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개시를 했고 또 너무 좋아요. 월수금 탁구를 치고 일주일에 가능한 2번 PT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으로 가득 찬 삶인데? 그러네요. 근데 이 체육 활동들이 요가도 체육 활동으로 넣어서 살려면 해야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계가 다 다르게 재미있고 하고 나면은 몸이 개운하다. 그래도 운동하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어요. 해야만 해서 한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게 선우 씨 알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운동을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근력 운동 하나, 그리고 유산소 운동 하나, 유연성 운동 하나, 이 정도를 좀 섞어서 하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 씨의 일주일 루틴은 그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죠. 그러네요. 그동안 여러 특수 상황이어서 PT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새해 들어서 PT도 하고 아주 오랜만에 탁구를 쳤더니 탁구는 유산소가 제대로 되잖아요. 막 땀이 뻘뻘 흐르고 또 레슨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데 겨울 동안 유산소가 많이 부족했구나.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의 일주일은 매일이 같은 일상으로 루틴이 구성된다기보다는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업무와 여러 가지 배움의 약속 위주로 돌아가고 팟캐스트 녹음이라는 중심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조금 한숨 돌리는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각자의 다른 업무를 기타 요일에 배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다만 시간 관리에 엄격한 분들이 몇 시에는 뭐를 하고 몇 시에는 보통 일어나서 뭘 먼저 꼭 해야 되고 이 시간대에는 꼭 밥을 먹고 이렇게 좀 지켜서 하시는 규칙적인 일상을 저희는 그렇게는 살지 않는 편이고 그분들이 보시면 저희가 일상을 엉망진창으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밥 먹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저 하루에 2번 먹는다라고만 정해져 있고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매일 일정하게 업무량을 지켜갈 수 없다 보니까 또 매일이 이렇게 루틴하게 관리되진 않는 것 같네요. 밥을 2번 먹는 게 잠을 길게 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근데 세 끼를 다 먹기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기는 조금 바빠.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먹고 돌아서서 치우고 나면은 또 밥때가 오고 그래서 아점 한 번, 저녁 한 번 이게 약간 우리의 생활에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일단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예전에는 일어나서 바로 모닝 페이지를 쓰고 또 제가 소리제에서 생활하면서 집필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일어나자마자 모닝 페이지를 쓰는 게 제가 즐겁게 하는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가는 순간 저희의 첫째 고양이가 밥을 내놓으라고 정말 윽박 지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밥을 한 번에 안 먹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그동안 꿈이 다 사라지고 꿈이 다 사라진다니까 되게 슬프게 들리네. 그래서 기록하려는 그 의지 자체가 사라져서 그래서 띄엄띄엄해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하는 것은 애 밥을 다 챙겨주고 나면은 약도 이제 챙겨주고 그러고 나서 차를 마시죠. 고양이 밥 챙겨주는 거는 저희 둘 중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하죠. 제가 먼저 챙겨줄 때도 있고 저는 제일 먼저는 유산균을 먹습니다. 저도 그래요. 빈속에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먹고 고양이가 밥을 달라고 할 때는 밥을 챙겨주고 또 가끔 입맛이 없으신지 밥 달란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내지는 밥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안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뭐 전날 읽다 말았던 책을 읽기도 하고 다이어리 같은 거를 쓰기도 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하나 씨가 일어나서 나오면 하나 씨가 만들어주는 차를 마시는 거지. 저는 아침에는 책이 잘 안 읽혀요. 저는 책은 저녁에 잘 읽히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차이가 있네요. 저는 아침에는 제가 끄적이거나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이제 깨어나는 그 시간을 저는 좀 즐기거든요. 의식이 명료하고 할 일을 빠릿빠릿하게 하는 모드가 아니라 거기까지 예열을 해가는 단계를 좋아하는데 저는 책을 읽을 때는 제가 명료한 정신으로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은 그 시간대는 거의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나폴리 사부작조차도 아침에는 저는 잘 안 읽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책 읽으면서 그 정신이 명료해져 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어제와의 연결성도 생기고. 그리고 저는
커피를 마시던 시절에는 커피를 마시면 빈속에 마시면 속이 많이 쓰린 타입이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보이차 중에 숙차를 마시면 저는 속이 좀 많이 편안해지고 이 내부가 데워지면서 몸에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아침 의례 같은 거죠. 그리고 많이 비어있고 어떤 것이 천천히 순환해 가기 시작하는 그 느낌 자체를 워밍업으로서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씨가 차를 즐기기 때문에 옆에 있다 보면 이제 우려주는 차를 얻어 마시는데 그렇게 조금 공복 시간을 더 연장을 하면서 따뜻한 차가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이 데워지는 그 느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보통 집에 같이 있을 때는 오전 시간은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면서 급한 메일 회신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아점을 이제 첫 끼를 차려 먹은 뒤에 좀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저는 오후 시간이 업무 능률이 제일 오르는 편이라서 팟캐스트 녹음과 관계없는 날은 그 시간에 이제 원고를 쓰러 동네 카페로 출근을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글을 쓸 때 또는 원고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책을 읽거나 할 때도 우리는 작업실이 있잖아요. 네. 작업실에 월세도 꽤나 내고 있는데 저는 작업실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네. 자기도 하고 근데 선우 씨는 작업실을 두고 카페를 또 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왜 몇 번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건 제가 외향인이기 때문일까요? 작업실에 혼자 있으면 눕고 싶고 놀고 싶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제 마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약간 미루거나 좀 게으름을 피다가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혼자 있으면 전 더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카페에 나가서 좀 오가는 사람들이 있고 드나드는 공기가 좀 있고 할 때 조금 더 효율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효율이 높은 공간이나 환경을 찾아 나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업무의 일환이에요. 제가 이제 일이 잘 되는 카페에 대한 저만의 어떤 지론이 있는데 힙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망원동에 힙한 카페 되게 많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카페들이 많이 있고 커피도 맛있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또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아,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내가 뭔가에 집중해 있다가 그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멋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깔끔한 프랜차이즈 카페 그리고 음악도 크게 거슬리지 않고 검증된 플레이리스트가 좀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데들이 업무 효율이 높죠. 저도 일을 할 때는 사장님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데보다는 그런 익명성이 보장되는 널찍한 프랜차이즈 카페나 이런 데가 더 일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되도록이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하려고 하는 일이 고양이 화장실 치우기입니다. 아, 그렇죠. 요즘은 겨울이라 아주 추워서 깜깜할 때는 이 베란다에 나가서 고양이 화장실 치울 때 너무 춥기도 하고 좀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해가 잘 드는 시간에 저녁이 되기 전에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고양이 화장실 치우기입니다. 또 하나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에도 할 수는 있지만 9시 이후에는 할 수 없는 선우 씨의 또 활동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되게 중요한 하루 일과인데 플룻 연습을 보통 시간을 정해두고 하진 않는데 밤이 늦어져서 소리를 내면 이웃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9시 전에는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항상 오후 3시에는 고양이 화장실을 치운다. 그리고 3시 반부터는 다시 업무, 6시에 저녁 식사 이런 식이면 저희는 6시가 되기 전에 언젠가는 고양이 화장실을 치운다. 해 떨어지기 직전에. 그리고 9시가 되기 전에 언젠가는 플룻 연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 마감
마지노선만 정해두고. 마감을 정해두고 그 안에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할 일들을 하는 것 같네요. 패턴이 있네. 플룻 연습이 선우 씨가 매일매일 참 꾸준하게 하는데. 매일은 아니에요. 제가 또 체크를 하거든요. 한 날과 안 한 날을. 그래도 주에 4, 5일은 하고 있죠. 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저희 집 거실에 보면대가 항상 나와 있고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숨도 짧고 여러 기량도 아직은 미흡하고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게 아유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음량도 굉장히 커지고. 아 그래요? 저 득음했나요? 한 곡을 막 쫙 해나가다가 뭐 트릴 같은 것도 막 하고 이러잖아요. 트릴을 처음 했을 때 하나 씨가 굉장히 박수. 칭찬해줬어요. 너무 신기해서. 트릴이라는 건 약간 이렇게 떠는 거 있잖아요. 시라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선우 씨가 플룻을 해도 제가 거실에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슬그머니 이렇게 노캔 이어폰을 끼고 방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제가 느끼겠어요. 확실히 음량이 커졌어요. 감사합니다. 기량이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 드는 존재 책에서 송은혜 선생님이 그 얘기를 쓰셨잖아요. 악기를 한다는 게 삶에 어떻게 좋은가. 근데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어떤 세상에 훌륭한 음악도 자기 자신의 서툰 악기 연주만큼 큰 기쁨과 큰 좌절을 줄 순 없다. 맞아요. 제가 너무 기억나요. 공감하면서 읽었잖아요. 음악인으로서. 요거를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기록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연력이에요. 인력이 아니라 연력. 인력, 원력 말고 원력은 달력이구나. 그러네. 이게 저희가 운동하는 세이프짐에서 박정은 트레이너님이 제작을 해서 회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한 달의 날짜 수가 쫙 쓰여 있는 거죠. 크지 않은 한 장의 종이에 1년 날짜들이 다 숫자가 기입이 되어 있고 원래는 이제 세이프짐에서 주신 스티커를 운동 한 날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운동 한 날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에는 또 하나 기록을 한 게 술 마신 날을 또 다른 스티커를 붙이는 걸 해봤어요. 되게 비등비등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운동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록을 1년 동안 쭉 해보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봤을 때 내가 요때 운동 열심히 하다가 요때는 스티커가 듬성듬성하네. 근데 보면은 그때 뭐 책과 관련돼서 뭔가 활동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건강이 안 좋은 시기였다거나 그런 게 이제 1년을 쫙 보내고 나면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고 또 기록을 해나가는 동안에는 동기부여가 돼요. 아무래도 스티커를 붙인다는 게 어릴 때 우리 유치원 다닐 때부터 포도 아래 이렇게. 그치. 뭐 피아노 연습하면 붙이기도 하고 뭐 참 잘했어요. 이런 거 선생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이런 게 되게 작지만 성취감을 주고 그걸 위해서 또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스스로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기에 좋은 포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마신 날은 좀 더 적게 가져가려고 하고 운동은 내가 오늘 뭔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날에도 조금 더 움직여서 그 스티커를 붙이고자 하는 그런 게 도움되는 걸 느껴서 올해도 똑같은 연력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는 항목을 한 가지 더 늘렸어요. 거기에 플룻 연습 한 날은 또 소호안의원에서 준 스티커가 있어서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운동, 플룻 연습, 그리고 술 마신 날 이 세 가지를 아주 촘촘하게 깨알같이 스티커를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선우 씨가 그걸 작년 한 해 끝까지 잘 하는 걸 보고 선우 씨도 저도 뭔가를 꾸준히 끝까지 하는 편은 못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선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해봐야겠다. 야 너도? 싶어서 저도 이제 벽에다 붙여놓고 정리를 일정 시간 이상 한 날. 정리는 청소랑 달라서 이제 뭔가를 선별하고 버리고 뭐 수납 위치를 옮기고 이런 활동이잖아요. 이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드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정리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은 청소하는 시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계속 쌓아가면서 막 뭘 쓰고 하느라고 책 같은 것도 너무 아무렇게나 이렇게 놓여 있고 탑이 되어서 막 방에 곳곳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좀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아우, 대단해요. 저는 정리 같은 것을 스티커로 기록해 본다는 생각도 못했네. 근데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미룰 때가 너무 많으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시각화하면서 나에게 습관을 더 붙여야겠다. 정리라는 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15분이거든요. 이 애플워치에다가 시리야 15분 타이머 해줘. 이거 이러면 또 전국의 톡토로들 이 아이폰 이런 데서 시리가 켜지고 이럴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삐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얘를 불러가지고 15분 타이머 맞춰줘 해놓고 정리를 시작하면 사실은 15분 이상 한참 하게 돼요. 오늘도 사실 오늘 아침에 선우 씨한테 나 핀란드식 오픈 새우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선우 씨가 너무 맛있게 딜을 넣어가지고 그릭 요거트와 마요네즈를 섞어서 삶은 계란과 해서 너무 맛있는 샌드위치를 해줘서 제가 감동한 나머지 가끔 그렇게 또 리퀘스트 음식이 있을 때는 해드려야죠. 아주 완벽했어요. 레몬즙도 탁 뿌려가지고. 근데 그걸 먹고 나서 내가 이걸 보답을 해야겠다. 선우 씨한테 아침에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방을 완전 리셋해줄게. 하고 나서 오늘 가스레인지 대청소가 들어갔는데 거기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선우 씨가. 녹음하러 가야 되는데. 녹음 안 할 거야? 제가 모든 그걸 다 분리해가지고 막 따뜻한 물과 베이킹소다와 식초에 막 불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보다 와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정리를 할 때 시간은 좀 더 많이 든다 하더라도 제일 첫 단위는 내가 15분 이상만 하면 스티커를 붙인다. 관대하게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운동 스티커는 좀 더 엄격하게 하는데 30분 이상 하고 애플워치에 링을 채워야지 붙이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이거를 다 완수하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군요. 붙인 날은 그렇지. 근데 못 붙이는 날도 있는 거고 대신에 술은 아주 엄격하게 한 잔만 마셔도 스티커를 붙이고. 근데 이렇게 시각화를 한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벽에 붙어있는 종이에다가 이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여간다는 게 주는 일종의 쾌감도 있고 그걸 한눈에 아날로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틀이나 빼먹었네. 오늘은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그거 보는 동안에 계속 의식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냥 막연히 한 며칠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그 연력을 보면 생각보다 길게 빠져 있고 뭐야 열흘을 빠졌잖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그게 크게 다가오죠. 하나 씨의 정리 기록은 지금 순항 중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하루에 15분 정리를 한다라는 것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희게 비어있는 데보다는 스티커가 붙은 데가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묘하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확실히 휴대폰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아날로그 기록이 더 유리한 것 같아. 효과적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하는 루틴 중에 자정 무렵이 되면 둘 다 에그머니나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듀오링고입니다. 일찍 하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 또 넘길 뻔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게 꼭 11시 45분쯤 아닌가요? 그렇죠. 그날이 끝나갈 때쯤 헐레벌떡 오늘 빠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 듀오링고 한다? 이렇게 서로 맞아요.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죠. 밤에 고양이 수액을 주고 듀오링고를 하고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루가 다 갔다 싶으면 싱잉볼을 울립니다. 톡토로 여러분들도 여들톡에서도 가끔 종소리를 울려드릴 때 느껴지는 어떤 경건함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 씨가 금빛 종소리 투어할 때 북토크에서도 들려드리기도 했고 그 소리를 한번 종을 침으로써 약간 교회나 성당에서도 아침에 밤에 이렇게 종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 이렇게 끝이 납니다. 라고 좀 알려주는 그런 의식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누가 치건 간에 상대가 어디 있는지가 시야에 들어올 때 한 사람이 이제 그걸 치면 상대방은 뭘 하고 있든 간에 하고 있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전혀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손을 모으고 둘이 절을 한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아주 간단한 제스처지만 댕 하고 싱행보를 울리고 그게 울리고 있는 동안 둘이 마주보고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잘 무사히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신호를 아주 평온하게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 씨가 정리 얘기를 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톡토로 분들 중에서도 출판사 편집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에게 책을 보내주실 때는 한 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가 책은 같이 보고 돌려보고 하는데 신간이 나오면 꼭 하나 씨 앞으로 한 권, 저희 앞으로 한 권 이렇게 두 권을 보내야 뭔가 더 챙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두 권 보내시는데 하나만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우 씨는 요즘 다이어리랑 이런 저널 기록하는데 좀 빠져들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 빠져드는 것이 결국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 해가 이 해 같고 올해가 작년 같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굵직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아 맞아 그게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해잖아. 내가 회사 그만뒀던 해잖아. 뭐 이런 게 어떤 지표가 될 만한 사건이 있는 해는 기억이 나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나와 주변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억이 조금 뿌옇게 약간 두루뭉실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 먹으면서 기억력이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은 것도 있을 테고 그게 살짝 무서워지기도 해서 아 이제는 내 머리를 너무 믿지 말고 좀 많이 기록을 해두자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 기록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다이어리 사서 좀 쓰다가 말잖아요. 근데 그게 이 기록의 선우 씨 형식 몰래 제가 버린 선우 씨 다이어리가 한 몇백 권 되는데 몇백 권이나? 몇십 권은 거짓말쟁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다이어리의 포맷이 나한테 맞지 않았다. 내지는 내가 잘 쓸 수 있는 어떤 형식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초에 약간 실험을 거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그래도 한 달 넘게 잘 쓰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는 쭉 가지 않을까 싶고 제가 지금 꽂혀 있는 다이어리가 제가 이 형식을 찾느라 또 인스타그램에서 저널링이라는 태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다이어리 기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필요로 하는 다이어리가 버티컬 형식이더라고요. 버티컬 형식이 어떤 거예요? 버티컬이 이제 세로로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스케줄을 세로로 좀 촘촘하게 시간대별로 적는 그런 위클리 다이어리가 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1월 중순쯤에 깨달았어. 근데 새 다이어리를 구입하기는 아까운 거야. 그래서 집에 하나씨가 내다 버리다가 저한테 걸려서 제가 못 버리게 한 또 좋은 다이어리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노트로 된 거. 에디터 시절에 여러 브랜드에서 받은 거 이런 거. 질 좋은 노트가 많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내가 줄을 그어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쭉쭉 줄을 긋고 날짜를 써서 시간도 써서 그렇게 써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시간대별로 스케줄을 기록을 해놔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3시에 PT다. 3시 PT. 뭐 그리고 내일 뭐 5시에 플루 수업이다. 플루 레슨 이런 걸 적어놔. 그리고 그걸 뭐 완수하면 완수했다고 체크를 하고 그 사이사이에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아, 이걸 해야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내가 뭘 했다. 계획도 적어 놓지. 근데 그 계획은 시간 약속의 경우 시간 약속을 먼저 기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덩어리로 내가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오후 시간에 능률이 잘 오르니까 이날과 이날은 오후에 통으로 원고를 써야겠다. 이제 그런 날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 일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약간 이게 외면 일기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은 뭘 먹었고 뭘 했고 원고 작업은 어느 정도 했고 이런 게 그러니까 팩트가 기록이 되는 거지 거기에. 내면 일기가 아니라 외면 일기로. 그치.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봐도 그날이 떠오르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은 체크가 되고 못한 일은 또 이제 이월을 시켜서 다른 날로 적어놓게 되는 거죠. 여러 권을 쓰던데요? 일단은 그 업무 다이어리 외면 일기로 쓰고 있는 그걸 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기록을 해보고 있는 게 저의 몸일기입니다. 이것 또한 내가 매년 기억이 점점 상세하지 않아지는데 지금 이 시기가 하나씨나 저나 이제 갱년기를 앞두고 몸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5년 정도를 기록을 해두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또 5년 일기장을 사려고 하다가 5년 일기장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냥 있는 다이어리 쓰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날짜가 적힌 하루에 한 장 정도를 쓸 수 있는 다이어리 중에 이제 몇 년 전에 안 쓰고 남겼던 종이질 좋은 거를 거기다가 올해 연도를 기입하고 올해 이 날짜에 뭐 내 몸의 컨디션 특히 이제 올해는 되게 몸이 안 좋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작년 12월에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잠을 너무 못 자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한 달 동안 아주 힘든 채로 새해를 맞아서 새해부터 내가 좀 몸이 어떤 상태인지 기록을 해봐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증이 있다면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다 이런 것도 적어놓고 또 병원에 갔다 왔으면 어느 병원에 가서 어디를 검진을 받았다 이런 것도 써놓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요즘 먹고 있는 영양제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성분 같은 것도 한번 쫙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루테인도 먹고 있고 MSM도 먹고 있는데 뭐 이 중에 비타민 B 성분이 겹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게 됐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 영양제를 바꿀 때는 되도록 뭔가 성분이 겹치지 않게 구매를 하게 되겠죠. 뭐 그런 식의 것들을 지금 적어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 아주 체계적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닝 페이지가 안 맞았다는 게 저에게는 그런 내 내면을 꺼내놓는 기록보다는 좀 외부적으로 내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런 기록이 나에게는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선우 씨. 네? MBTI는 과학입니다. 그런가? 엑스트로버트와 인트로버트. 외향과 내향. 그게 외면일기와 모닝페이지로 갈리네. 그러네. 저는 다이어리는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어떤 투두리스트가 됐건 내가 한 것을 체크하는 것은 잘 맞지가 않아서 제가 하는 건 따로 없는데 우리 둘이 함께 쓰는 일기가 있죠. 이거 약간 추천하고 싶어요. 맞아요. 웃음 일기를 저희는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제철 행복으로 소개하기도 했던 김신지 작가님의 이 기록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웃음 일기를 저희는 그 5년 일기장에다가 쓰고 있는데 정말 거의 1년을 안 쓸 때도 있었지만 다시 또 생각나서 또 기록을 해보곤 하고 다시 열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선우 씨랑 저랑 하루에도 정말 웃을 일이 많은데 대부분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리죠. 그렇죠. 정말 순식간에 잊어버리죠. 어제 되게 둘이서 너무 웃기다 그랬는데 그게 뭐였지? 이런 경우가 너무 잦은 거예요. 절대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우리 둘이 농담을 하거나 웃기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웃음일기감이다라고 서로 생각하면 그것을 둘의 카톡 창에다가 누가 됐든 써서 올려놓고 그것을 5년 일기장에다가 간단하게 옮겨 써두는 거죠. 아니면은 카톡 안 보내고 그냥 집안에서 벌어진 상황은 바로바로 쓰기도 하고요. 저희 거실 중앙에 놓여있는 테이블에 항상 그 웃음 일기장이 있고 이게 재밌다 싶으면은 그걸 써두는데 그거 한 다음 주일에만 읽어봐도 너무 새롭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흐뭇하고 웃기고 재미있는 상황을 여러 번 누릴 수 있을 뿐더러 거기에는 여러 정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도 돼요. 이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웃음일기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일화를 소개드릴 수가 없는데 이만큼 잘 까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북토크를 다녀봐도 작가님의 그 쓰기 루틴은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많은 소설가, 아주 끊임없이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성실한 기록 같은 거, 노하우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뒀죠. 근데 그렇게 장편 소설을 쓰는 분들은 그런 매일의 루틴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려면. 맞아요. 근데 선우 씨와 저의 경우에는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것 모두가 저희의 각각의 업무이고 그게 합쳐져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일주일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매일 몇 시에 쓴다라고 하는 것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쓰는 시간을 정해두지도 않고 집필기가 되면은 꽤나 집중을 해서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두지 않아요. 자료를 많이 수집하다가 어느 순간 제 내면에서는 느끼죠. 아, 이제 이게 1, 2주 안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겠군 하는 것이 점점 모래알처럼 쌓여가는 건데 갑자기 소름 끼쳤어. 내면이란 단어가 또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감이 언제인지도 하나 씨는 자기 내면이 정하고 나는 외부 편집자가 정해줘야 돼. 아, 그러네. 선우 씨는 마감이 없으면 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했고 네. 저는 마감이 있으면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연재를 몇 번 해봤는데 연재는 나랑 안 맞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저는 편집자님이 저를 마감일을 정해놓고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못하겠어요, 오히려. 근데 편집자님이 저한테 맡겨두고 좀 자유를 줘야. 그러면 제 안에서 숙제 같은 느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이나 저의 관심사가 책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주기 같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따박따박 뭘 써가지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랑은 맞지가 않고 저는 약간 시즌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매년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야구 선수다, 프로야구 선수다라고 하면은 그 시즌이 시즌, 있잖아요. 비시즌에 하는 일이 따로 있지. 그렇죠. 비시즌에는 몸을 만들고 벌크업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자료 수집 기간을 천천히 그렇게 비시즌으로 갖고 그리고 집필 기간이 되면은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이런 루틴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요즘은 주 단위로 팟캐스트 업무 중심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제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마감이 규칙적으로 있는 게 편하다고 느끼게 된 게 월간지 생활을 오래 해서인 것 같아요. 매달 마감을 일정한 날짜에 하다 보니까 그 마감에 맞춰서 일정 조율을 하고 특정한 기간에는 마감 모드로 살고 그리고 끝나면 또 좀 쉬면서 휴식을 가지고 약간 이런 단짠단짠의 반복으로 지내다 보니까 그게 훨씬 저에게는 좀 매일매일 같은 정도의 업무량을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업무를 필요로 하는 일은 따로 있겠죠. 저에게는 좀 마감, 비마감 이게 반복되는 생활이 더 잘 맞는다고 느껴져요. 어제 진 선배 만났을 때도 진 선배도 오랫동안 잡지 생활을 했던 에디터니까 특히나 편집장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 마감 기간 동안의 업무 강도도 굉장할 테고 그리고 며칠을 그렇게 야근을 하고 집중되게 일을 하고 나서는 대체 휴일이라는 게 주어진다면서요. 맞아요. 주말에 뭐 이틀, 3일 뭐 이렇게 출근을 하면은 그거를 대신 평일에 하루 이틀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 선배는 마감을 하고 나면은 국내 어딘가를 몇 박 며칠을 다녀온다라고 하는 거를 마감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여러 해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 어떤 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거죠. 그런 리듬을 만드는 것은 저는 이번에 금종 전국 투어를 하면서 이게 좀 들쑥날쑥이잖아요. 주말에 여러 개가 몰릴 때도 있고 주중에 다녀올 때도 있고 멀리 갈 때도 가까운 곳에 갈 때도 이렇게 모든 일정들이 이동은 하지만 이동 수단도 다르고 다 섞여 있는데 그러는 중에 내란도 터지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 뭔가가 좀 마구 굴러가는 느낌의 기간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본능적으로 개발을 한 것 같은데 이 일이 지금 시작이다. 오늘의 일정 시작, 오늘의 일정 끝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음악으로 출근송과 퇴근송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멀리 간다 그러면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한강다리를 건널 때 출근송을 듣습니다. 출근송은 예지 씨의 레인걸입니다. 움칫움칫하면서 좀 이렇게 몸 안에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지. 끌어올리는 거죠. 한강을 건너면서 이제 서울을 나는 벗어난다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가서는 일 모드가 되어서 착착착 일을 하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선우 씨가 데리러 와서 강변북로를 타고 집에 갈 때 공덕 합정 이때쯤 되면은 퇴근송을 틀죠. 퇴근송은 뭐였냐면 이민휘 씨의 영화 음악도 많이 하시는 네, 무키무키 만만수 출신이죠. 이민휘 씨의 무대륙을 듣습니다. 그것을 정말 수십 회를 반복을 하고 났더니 이제 선우 씨 차 타고도 나 이제 퇴근송 틀어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들으면은 이제 집에 왔구나. 업무가 완전히 종료되었구나 라고 하는 신호를 딱 받을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하루를 열고 닫을 때도 보통 차 마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서 끝날 때 이제 종소리로 끝내는 그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잖아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열어보자. 이제 닫자라는 거를 하나씩은 그거를 음악으로 하고 있었네요. 출장 기간에. 그러네요. 저는 올해 들어서 이 외면 읽기, 다이어리를 열심히 기록을 하다 보니까 생긴 어떤 부차적인 효과가 폰을 좀 덜 보게 돼요. 그걸 쓰느라고 덜 보는 것도 있는데 폰 보는 건 좀 부끄러워서 기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폰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이때 뭐 했지? 라고 돌이켜보면은 그냥 멍하니 폰을 봤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네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폰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내가 다이어리에 쓰면서는 이렇게 자주 쓰게 되는구나. 이렇게는 더 많이 쓰고 싶지는 않구나.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력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면서 동기부여도 하게 되고 나의 요즘도 확인하면서 경계심도 갖게 되는 것처럼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네요. 좋다. 여러 가지로.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루틴을 지키려고 하고 또 기록도 하는 게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너무 잊기 쉽고 매일이 다 다른 날인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일상에 매일 반복하는 것들은 고정해두고 그 나머지에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다르게 잘 살아보자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 하나 씨가 이동 중에 스스로에게 어떤 업무 모드를 알려주는 음악 그리고 이제 퇴근 모드로 휴식에 들어간다는 음악을 정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소설가들이 어떤 루틴으로 사는지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작가의 루틴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소설가분들은 장편을 쓰는 경우도 많고 단편 소설도 투입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말 루틴을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각자마다 자기에게 맞는 방식의 루틴은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정말 아침에 9시에 직장인처럼 출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밤 10시 이후에 새벽에 잘 써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로 활용한다라는 분도 있는데 그 다양한 작가들의 루틴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산책이더라고요. 산책이 좀
떠오르긴 하죠. 그러니까 운동이 부족하기 쉽고 책상 앞에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걸으면서 가장 간편하게 운동량을 충족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하러 갈 때 뭔가 이동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하다가 잠시 끊기 위해서 나가서 한 바퀴 도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좀 너무 쌓인 것은 털어내고 또 새로운 풍경들을 보면서 구상을 떠올릴 것은 떠올리고 그런 게 너무 다들 하루 중에 1시간 정도가 되게 중요한 일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책은 소설가이든 그렇지 않든 정말 좋은 루틴일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소설가에게는 특히 더 좋겠죠. 산책을 하면서 저희가 톡토론 여러분들께 권해드렸던 내 나무 관찰하기를 넣어서 내 산책 코스에 늘 보는 나무들의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것, 그것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하루를 알아차리기에 참 좋은 습관이겠죠. 우리 나이 드는 존재에서도 김희경 선생님이 맞아요. 본인이 잘 나이 먹기 위해서 꼭 하는 중요한 일로 산책을 꼽았죠. 숲으로 간다. 숲으로 산책을 매일 가는 행위는 정말 총체적인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다리를 움직여서 운동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계속 바뀌는 그날의 공기를 감각하고 조금씩 바뀌는 숲에서의 변화도 인지하고 그리고 숲은 정말 총체적이잖아요. 색깔도 있고 냄새도 있고 여러 온도라든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숲으로의 산책은 아니지만 선우 씨랑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대화로 같이 산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산책이랄까요? 굉장히 뭔가 갖다 붙였죠.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일동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우와, 나폴리 사부작 저의 인생책이에요. 너무 반가워서 선 댓글 후 듣기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이 책 엄청 권했는데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읽었다는 사람은 몇 없는 책. 언니들이 언급해 주어 품절나면 어쩌나 걱정이네요 하셨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겁을 내기 때문에 품절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야울님께서 그러니까 여둘톡에서 고전 막장 소설을 소개해 주시는 거다 이거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빨리 읽어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고전 막장.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쌈박담백님께서 책을 놓았던 저에게 다시 독서의 불을 당겨준 책. 4부작 읽으면서 중간중간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두 여자 주인공의 일생에 너무나 몰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둘톡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시니 너무 좋네요. 읽은 지 오래되어서 어렴풋하게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리뷰해 주시니 다시금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요. 저는 아이 낳고 육아하면서 읽었는데 제 상황과도 맞물려서 공감이 되었던 부분도 있어요. 이때부터 제가 여성서사와 페미니즘, 폭력 등등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대한 서사를 읽고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어서 좀 쓸쓸했는데 몇 년이 지나 언니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도 껴서 같이 얘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톡토로 분들이 여전히 과자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지만 또 나폴리 사부작을 원래 좋아했는데 여둘톡에서 소개해줘서 반갑다. 혹은 여둘톡 추천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다. 라는 댓글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힘을 받았습니다. 10428018님께서요. 처음 댓글을 씁니다. 소개로 여둘톡을 듣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슬로우 조깅하면서 주로 듣고 장거리 운전할 때도 옆자리에서 친구랑 조잘거리는 기분으로 함께합니다. 나폴리 1권을 다 읽고 가슴 가운데가 찌릿한 기분이 들어 글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데미안, 작은 아씨들,
빨간 머리 앤을 큰 솥에 넣고 푹 끓인 진한 스프를 먹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잔인한가? 크크. 오래 남을 것 같아요. 50이 넘어도 사춘기 때의 혼란스럽고 미묘한 감정이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분 좋은 야릇함이랄까? 도서관에서 대출받아 읽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네요. 속도 답답하고 머리도 아픈 시국에 두 분 덕에 행복합니다. 소개해 주신 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둘톡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걷거나 달리면서 여둘톡을 듣는 분들이 많으신 것처럼 오디오북으로 책을 듣는 분들도 많으시죠. 샌프란시스코 톡토로님께서 저는 이 책을 저의 생애 첫 하프 마라톤을 뛰면서 오디오북으로 시작했었어요. 와. 릴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찰나에 제가 속한 그룹이 출발선을 지나게 되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느린 러너여서 2시간 40분 정도를 뛰어야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야기를 귀로 들으면서 가느라 지루하지 않고 힘도 덜 들게 뛰었어요. 그게 2019년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해의 첫 하프 마라톤이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열어봐야겠습니다. 그립네요 하셨어요. 와, 달리기 하면서 오디오북 듣는다니 또 굉장히 새로운 시도네요. 저는 항상 좀 빠른 비트의 음악들을 생각밖에 못했는데 오디오북 들으면서 달리기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네요. 스포티파이 댓글입니다. 어머나 의학, 저는 런던 사는 런토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물 나폴리 사부작을 다뤄주신다는 것을 보고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그 책들을 읽고 나폴리로 여행도 갔었거든요. 그럼 잘 듣고 오겠습니다 하셨네요. 저도 이 시리즈 읽으면서 나폴리로 너무 여행 가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만만치 않다.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지역이 많아서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는 곳 외에는 조금 둘러보기가 으스스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위험하다는 곳 꽤나 사실 다녀봤는데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라서 위험한 골목을 위험한 시간에만 가지 않으면 다 또 괜찮습니다. 아니, 하나 씨는 남미 여행 갔을 때 거기 사시는 분한테 여기 위험한 곳이라면서요 했더니 들려준 너무 인상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 도로는 안전한가요? 위험한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그 도로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고 그 도로가 양쪽으로 빈촌이랑 부촌을 이렇게 가르기 때문에 그 길 가다가 총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 길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게 위험한 게 아니면 뭐가 위험한 거야? 정말 아리까리한 대답 아닌가요? 그리고 빈뚱맘님께서는 몇 년 전 우연히 왓챠에서 발견한 보물,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올라온 시즌 모두를 미친 듯이 몰입해서 봤어요. 이후 새로운 시즌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다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둘톡에서 결국 소개하시는군요. 바로 나폴리 사부작 주문하고 왔어요. 아, 신난다. 내가 푹 빠졌던 시리즈 원작이 있는 줄 몰랐다가 끝을 알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네. 애플 팟캐스트의 아우프 헤벤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월요일 늦게까지 나폴리 사부작 4권을 끝내고 잠들었는데 화요일 여둘톡이 레누와 릴라의 이야기라니 와. 4권까지 다 읽고 이건 반드시 누구와 나눌 이야기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여둘톡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이야, 이건 정말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에피소드 같아요.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았을까요? 그러게요. 거의 저희랑 동시에 읽어 나가셨나 봐요. 너무 좋네요. 11살의 운동소녀 토로님의 댓글을 산골토로님이 옮겨 적어주셨네요. 선우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뉴룽지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봉지 뒷면에 틀린 그림 찾기도 있길래 다 같이 수영 끝내고 그림 찾기를 하며 과자를 먹었습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룽지는 빵부장과 밀크 클래식 쌀과자 그리고 크리스피 눈꽃 쌀과자 쌀로별과 비슷한 맛이 합쳐진 맛이었습니다. 라고 벌써 3번 연속 과자 특집을 반복 청취한 11살 운동소녀 토로 드림 하셨네요. 어린이 톡토로들이 이 에피소드를 정말 좋아해요. 네. 그리고 어린이들이 참 맛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나요? 지금 저는 이 과자들을 크리스피 눈꽃 쌀과자는 안 먹어봤지만 쌀로별이 무슨 맛인지는 아니까
이 세 가지의 조합이라는 게 누룽지를 굉장히 잘 표현한다는 걸 알겠네요. 정확한 맛 표현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엄마 이옥선 씨가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마트 가서 빈츠랑 꽃게랑 사왔는데 빈츠가 취향 저격이라 망했음. 엄마는 빈츠를 안 먹어봤었나 봐요. 기회가 없으셨을 수도 있죠. 여둘톡을 듣고 빈츠랑 꽃게랑을 사서 먹어볼까 하고 먹어봤다가 아마 이미 너무 여러 개 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저속노화 교수님도 노년에는 너무 막 건강 생각해서 음식 가리는 것보다 즐겁게 먹는 게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뭐 빈치로 삼시세끼 드시는 건 아니니까 즐겁게 드시면 오케이입니다. 맞아요. 즐거운 어른에서도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시즌스님께서 아들토로님의 댓글 소개를 듣고 반가워서 댓글 달아요. 이번 설 연휴에 아들토로님의 고양이를 잠시 돌보게 되었는데요. 아들토로님이 절 위해 간식을 준비했더라고요. 오. 농심 포테이토칩, 고구마깡, 삿도밥, 조청유과, 꽃갈콘 중에서도 고소한 맛. 이 과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비건 과자라는 점이에요. 비건 지향인인 저를 위해 비건 과자를 준비한 아들토로님. 정말 사려 깊지 않나요? 한동안 과자를 끊었는데 여둘톡과 아들토로님 덕분에 하루 한 봉지씩 클리어하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요즘은 과자들 중에서 비건 마크가 있는 경우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어제 삿도밥 사다 먹었는데 비건이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생활의 트렌드라는 게 빨리 움직인다. 바람직하다 싶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집회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곳에 계신 분이 우리가 들고 있는 윤석열 퇴진 피켓을 보시더니 아유 추운데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흥이 나서 과자를 막 사와가지고 삿도밥, 포스틱, 뻥이요, 허니맛 이렇게 세 가지를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세 봉지 다 먹었어.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삿도밥에 비건 마크가 있고 또 아주 귀엽고 잔망스럽게 생긴 삿도가 그려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삿도밥은 이번에 과자 특집에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먹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맛있더라고요. 시즈님께서 나폴리 사부작을 이북으로 다운받으면서 소금빵 빵부장 봉지를 뜯고 있는 저. 참고로 짝꿍은 아직도 나와요. 편의점 말고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옛날 청량과자, 불량식품스러운 것들이 가끔 있어요. 6살 조카가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하더라고요. 이모는 30년 전에도 먹어봤어. 세대 통합을 이뤄내는 과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버찌 책방 사장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짝꿍이 위키드 버전으로 나온대요. 이름은 짝꿍의 명맥을 이은 듀엣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회사에서 나온 다른 제품인 건가? 그 회사 이름은 이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초록색과 핑크색. 위키드 팬이라면 다 알죠. 엘파바와 글린다의 색깔이죠. 이 조합으로 짝꿍처럼 양쪽 상자가 열리는 구조인 것 같은데 듀엣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키드는 2025년 11월에 이제 2부가 공개가 되고요. 그럼 우리 해야죠. 저희는 1부를 재밌게 봤고 2부 개봉할 때 맞춰서 위키드 편을 한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차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엘리님께서 저랑 좀 비슷하신 분이에요. 꿀까백이 꿀 많이 발라져 있어서 쫀득한 거 골라 먹었을 때 행복했음. 이라고 굉장히 무뚝뚝하게 이게 다야. 그게 끝이에요? 예, 끝이야. 근데 이거 뭔지 알지? 알지. 네네. 그리고 솔토로님께서 경기도의 심장, 수원의 톡토로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시면서 수원 톡토로들이
책 읽기 모임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써주셨어요. 제가 책발전소 북클럽에서 추천을 해서 웨비나도 진행을 했던 리베카 솔릿의 멀고도 가까운을 다 같이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발제문의 내용도 간략하게 남겨주셨는데 인스타그램에서도 사진 태그를 해주셔서 봤거든요. 좀 읽어내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읽어서 좋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드는 존재 이 책에도 저희 엄마 이옥선 작가가 저에게 보낸 카톡을 제가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토리코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내용이 우리 나이 드는 존재 책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수원 톡토로 모임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반가웠습니다. 네. 수원이 아주 톡토로 모임이 활발하네요. 그리고 아나 REM님께서 요즘 너무 추워서 마음도 움츠러드는 것 같아 겨울 한담을 찾아 다시 들었어요. 추울 때 들으면 또 참 맛이 있는 그런 맞아요. 에피소드죠. 덕분에 알배추 전골 뜨끈하고 든든하게 해먹었습니다. 마침 배추 된장국 먹고 싶어서 해먹고 남은 배추가 냉장고에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원래 퇴근하고는 요리할 에너지가 없는데 알배추 전골 끓이다 보니 배추 된장 지짐이 배추 전도 먹고 싶어져 저만을 위한 배추 한 상을 차려 먹었답니다. 알배추 전골 정말 간단하고 맛있어서 앞으로 자주 해먹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겨울에 아주 손쉽게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보장된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는 백지혜 작가의 채소 마스터 클래스에 수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파마클, 채마클, 푹마클, 파스타, 채소, 풍미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LA에서 티켓톡토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폴리 4부작을 영어로 읽은 LA에서 사는 티켓톡토로입니다. 저는 나폴리 4부작을 정말 사랑합니다. 작가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엘레나 페란테의 저돌적인 솔직함이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질투심, 고향을 생각하며 느껴지는 이질감과 소속감, 신분 상승에 대한 자부심과 죄책감, 이런 감정들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엘레나 페란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싶어서 마음 뒤편에 숨겨놓는 감정들을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하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또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은 레누가 릴라의 재능을 선망하고 사랑하는 와중에 스스로가 얼마나 눈부신 인물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책을 릴라가 썼다면 레누도 눈부신 아이, 멋진 여자로 그려지지 않았을까요? 레누는 스스로를 다그치고 서두르는 바람에 스스로가 얼마나 멋진 여성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아이러니도 우리가 독자로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나폴리 4부작을 읽으며 나중에 나의 딸이 내 현재 나이가 되어서 이 책들을 읽게 된다면 과연 레누와 리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레누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누구와 더 공감을 할까? 엄마는 레누가 전전긍긍하는 게 너무 이해되는데 너는 어떻니?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작가님들의 심도 있는 북 리뷰 너무 즐겁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이 인기가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릴라의 감정이입하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뛰어난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니까 못되고 뛰어나고 너무 예쁜? 그치. 그렇게까지 못되기도 그렇게 뛰어나기도 그렇게 예쁘기도 쉽진 않죠. 근데 릴라가 레누를 묘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은 참 재미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공감 가요. 레누는 본인이 얼마나 눈부신지를 릴라를 바라보느라 자기 자신을 진짜로 볼 줄 몰랐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나의 눈부신 친구라고 하는 제목이 릴라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 말은 릴라가 레누에게 하는 말이죠. 맞아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참 영원히 이 책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평택에 사는 풋살토로 푸토로님께서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평택에서는 그 해의 대표책을 시민들이 선정하는 평택 책을 택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촘촘한 기준을 통해서 선정하는 그 책 리스트에 조승리 작가님의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합니다. 여둘톡 109화 조승리 작가님 편을 재미있게 듣고 책도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셨다고 하는데요. 평택에서 그리고 조승리 작가님 북토크도 아마 1년에 걸쳐 여러 도서관에서 열리게 될 거라고 하네요. 물론 작가님의 스케줄과 맞아야겠지만 평택에 계신 톡토로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보통 푸토로님은 여둘톡을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들으신대요. 사실 매일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이제는 10살이 된 딸아이는 주말에 가끔 저와 공놀이를 하는데 축구에 꽤 관심을 보이길래 친구들처럼 축구교실에 한번 다녀보라고 했더니 축구는 남자애들만 한다고 싫다더군요. 저는 당연히 여자도 축구를 한다고 여러 예시를 들며 말해주었지만 선뜻 내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시작할 테니 그럼 너도 생각해보라고 충동적으로 지역 여자 풋살팀을 찾아 풋살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편견을 깨주고자 덜컥 시작은 했지만 저는 극내향인이어서 그런 팀 운동에 들어가서 운동을 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한 달을 해도 전혀 실력이 늘지 않아 그만둘까 하고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주의 여둘톡 94화 어른의 성장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덕분에 지금까지 계속 풋살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그 에피소드에 저에게 너무 필요한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듣고 적은 것이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글로 남기고 싶어 적어보았던 내용입니다. 어른의 성장이라고 해서 완벽함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자질과 역량과 능력들을 조금씩 낮게 만들면 그것 또한 성장입니다. 저의 플룻 학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꼭 빨리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이 당연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빨리 성장한다기보다 어른들이 빨리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금방 잘하고 싶어서. 어른들은 훌륭한 음악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미 능숙하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봐왔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은 못하는 자신을 견디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들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꾸준하게 몇 년씩 할 수 있고 어른들은 그 단계에서 주저앉고 포기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에피소드에서 제가 드럼을 당시에 배우고 있었는데 같은 수업을 듣는 중년 여성분이 나는 나이가 있어서 잘 안 늘어 하시니까 드럼 선생님께서 그거 편견이에요. 애들이라고 빨리 배우는 거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나이 든 분밖에 없어요.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해본 나는 그런 경험을 나에게 선물하지 않았던 나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새로움을 느끼는 그 즐거움 자체가 자신의 못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잘하게 돼서 정체기가 오고 내가 이것보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초보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 즐거움을 되새긴다면 못하는 구간을 조금 더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책이 출간되면서 드럼 수업과는 안녕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새삼스럽게 저희가 했던 얘기를 정리해 주셨는데 저 까먹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너무 새로워요. 네, 심지어 저 요새 플룻이 또 생각만큼 안 늘어서 약간 초조하다 하고 있었는데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좀 이 얘기를 되새겨야겠네요. 오랜만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못하는 거를 이렇게 떠들어 두니까 다른 분은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네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그럼 저희 딸은 드디어 축구를 시작했을까요? 제가 풋살팀에서 운동을 하다 손목뼈를 다쳐 한 달 동안 깁스를 해야 했는데 그걸 보던 딸이 절대 축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저는 깁스를 푼 이후 원래 있던 팀에서 나와
지금은 같은 직장 동료들과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 주 1회 즐겁게 풋살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풋살을 잘해보려고 근력 운동과 달리기까지 병행했더니 이제는 인생 최초로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10km 달리기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딸 덕분에 42에 시작한 운동이 저에게는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준 하나선우 작가님 덕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김하나 작가님이 참여하신 우리 나이 드는 존재 책이 피드에 뜬 것을 보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도 한 권 주문하고 한 권은 23년지기 친구들 단톡방에 랜덤 추첨으로 한 권 선물했습니다. 올해 43이 된 친구들은 모두 기혼 유자녀 여성으로 한참 부모와 자녀 돌봄이라는 이중 돌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거든요. 친구들과 항상 어서 50대가 되어 아이들 두고 우리끼리 며칠이라도 여행 가자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정말이지 어서 더욱 나이 드는 존재가 되어 그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이 들어가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승리 작가님 책 선정에 대한 기쁨을 나누려다 너무 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저에게는 여둘톡이 제 생활에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선우 작가님, 평택에서 푸토로 올림 하셨어요. 오랜만에 저희에게도 저희의 얘기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캡슐 같지 않나요? 저희가 얘기하고 묻어놨다가 까먹고 있을 때 저희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잠순이 톡토로님의 메일입니다. 나폴리 사부작을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네요. 이번 회차는 정말 저를 위한 이야기라 글을 남기지 않을 수 없네요. 나폴리 사부작의 마지막 권을 읽는 중에 선우 언니가 이 책을 덮고 감격에 겨워 쓰러져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보았거든요. 제가 찍어서 올렸거든요. 이분도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속도로 책을 읽으셨나 봐요. 은근히 기대했죠. 오, 이번 회차는 나폴리 사부작인가? 근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다 보니 이걸 과연 다루실까 싶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번 주 에피소드 제목이 나의 눈부신 친구라니요. 사실 초등학생 아이와 길고 긴 겨울방학을 보내면서 제가 세운 하나의 계획은 한강 작가님 책을 독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희한하게 그 파스텔 톤의 벽돌들, 나폴리 사부작의 커버가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선우 언니 말처럼 미끼 상품인 1권을 읽고, 이거는 하나씩 한 말이긴 했는데요. 저는 주술에 걸린 사람처럼 2권 또 3, 4권을 빌려와 그야말로 허겁지겁 읽고 말았답니다. 틈만 나면 그 두꺼운 책을 펼치고 뭐라고? 세상에! 미쳤네 미쳤어를 연발하며 저희랑 똑같아요. 눈이 살짝 돌아있는 저를 보며 초등학생 딸아이는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하는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나폴리 사부작을 읽는 동안 저는 거의 미친 사람이었답니다. 새해 들어서는 읽은 책을 좀 기록해보자 싶었는데 새해부터 집어든 첫 책이 나폴리 사부작이라 난감했어요. 이 방대한 이야기와 복잡한 매력을 뭐라 정리할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렇게 고민하다 그냥 인스타그램에 책 표지를 올리면서 폭주하는 이야기에 실시간으로 기빨리며 책장을 넘기던 강렬한 날들이라고 쓰고 말았죠. 그런데 마침 전설의 책팔이 하나 언니 그리고 선우 언니가 이렇게 다뤄주시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1, 2권을 읽으면서는 아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책이다 했는데 3권에 들어서서는 인간들 진짜 환멸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기도 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미치게 좋기도 하고 미치도록 질리게 하기도 하고. 엘레나 페란테의 소설이 매력적인 이유는 인간이라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존재를 너무나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 떨어질 때 심장을 떼어내듯 고통스러워 하다가도 인생의 첫 자유를 맛본 듯 시원해하는 레누도, 누구보다 똑똑하지만 똑똑한 자신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어쩌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릴라도, 아버지를 경멸하면서도 아버지의 전철을 밟는 니노도, 타협을 모르는 파스칼레도,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순 없지만 미워할 수도 없달까요? 마지막에 레노는 솔라라 형제에게조차 약간의 연민을 갖게 되잖아요. 나 참. 살다 보면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태반이니 인물들의 생뚱맞은 선택과 감정들도 모두 다 결국엔 끄덕끄덕 하게 되더라고요. 유년기의 호기심, 서툰 첫사랑, 청춘에 들끓는 욕망, 예측할 수 없는 육아와 인생 후반부의 허망함, 책의 모든 부분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슬프게 하고 겸허하게 했어요. 나폴리 사부작은 누가 네 집 따라들이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만 파악되면 더 읽고 싶지 않아도 언덕 위에 눈덩이처럼 미친 듯이 굴러가니까 안 읽어보신 톡토로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올겨울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와서 야외 활동이 쉽지 않은데 집콕하며 시간 보내기에 정말 강추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야말로 읽자마자 누구와 수다를 떨고 싶어지는 책이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쉽사리 추천하기도 쉽지 않고 생각보다 읽은 사람도 주변에 많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걷거나 집안일 하면서 듣는데 언니들 멘트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번 회차는 경건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중해서 들었어요. 나폴리 사부작을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재미있고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순이 톡토로 드림 하셨네요. 아, 이게 책수다의 일환이에요. 그죠? 저희가 한참 떠들고 댓글을 또 읽고 댓글을 들으면서 또 고개를 끄덕이는 톡토로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렇게 메일을 받고 여러분과 책 얘기를 더 이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35화는 일상의 루틴과 기록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